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고미숙 선생님의 책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몸과 인문학,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이고요. 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몸과 몸, 그리고 몸과 여성, 몸과 사랑, 몸과 가족, 몸과 교육, 몸과 정치, 사회, 몸과 경제, 몸과 운명, 이렇게 8챕터로 구성된 책이에요. 몸으로 뭔가 이 테마를 정하고 여러 주제들과 이렇게 엮어내는 패턴이고요. 각 챕터마다 뭐 한두 가지 에피소드씩 이렇게 다 읽어 드려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분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몸과 가족 챕터 속에 있는 한 꼭지를 읽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몸과 교육에 있는 한 챕터 이렇게 골라봤어요. 먼저 몸과 가족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 주제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상처도 스펙이다. 이 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상처도 스펙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몸에는 수시로 종기가 났었다. 나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종기와의 전투를 벌이곤 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종기가 거의 없다. 온갖 백신으로 전방위적인 방어벽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대신 아토피라는 괴질을 앓는다. 10명 중 4명꼴이라니 엄청난 숫자다. 헌데 이 아토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소위 상처 혹은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그 상처가 그것이다. 마음의 아토피라고나 할까? 많은 이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 남녀노소, 계급, 고하, 학벌 차이 등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상처받은 존재로 규정한다. 이쯤 되면 상처가 곧 정체성이자 스펙인 셈이다. 더 놀라운 건 그 상처의 유래다. 정신분석이 그렇듯이 대개 그 시원은 유년기에 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태아 시절을 거쳐 전생으로까지 가기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헌데 좀 이상한 건 그 내용이 하나같이 애정결핍, 특히 모성결핍이라는 점이다.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다. 삶은 언제나 복합적이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 천국도 지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끈히 살아온 것이다. 헌데 어째서 오직 나쁜 쪽으로만 기억을 붙들어둔 것일까? 그건 아마 사건 자체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을 떠나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 지점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 어떤 비극도 시간이 지나면 전후 좌우 맥락이 파악되는 법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그런 거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가 그 기억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곱씹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미 그 기억은 원래의 사건과는 무관한 나만의 자의식이 되어버린다. 그런 자의식이 공고해질수록 외부와의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소위 상처받은 이들일수록 그걸 빌미로
타인에게 마구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 대상 또한 엄마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다. 원인 제공도 엄마요, 한풀이 대상도 엄마인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모성이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이렇게 툭하면 호출 대상이 되다니 말이다. 종기를 제거할 때는 인정사정 두지 말고 가차없이 짜내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힌다. 마음의 종기 또한 마찬가지다. 상처의 언저리만 건드리지 말고 가차없이 발본색원 해야 한다. 그 온상은 보다시피 모성, 그리고 모성을 둘러싼 가족주의다. 헌신과 배려, 희생과 자책감 등등 모성을 둘러싼 표상들은 대부분 20세기 이후 권력과 자본에 의해 구성된 것들이다. 이 만들어진 모성을 전제하는 한 모든 이들은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신기하죠? 저희 이 인류 탄생 시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것만 같은 이 모성, 이 모성에 대한 그 아우라, 그 모성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와 기대와 그런 것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그 연원을 매우 길게 오래전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크게 왜곡되어 있는 그 시점이 바로 20세기 이후 현대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세한 얘기를 다 들으면 또 이 글에 맛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한 편 한 편 에세이처럼 짧게 끊어진 그 맛이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문학의 대가 루신은 한 잡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애로운 엄마가 있는 것이 행복할지라도 그렇다고 어미 없는 자식이 되었다 해서 전적으로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거꾸로 더욱더 용감하고 장애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마로 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결코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상처 또한 스펙처럼 쌓이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개의 길, 천개의 고원을 향해 열려 있다. 네, 이 에세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처도 스펙이다 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제목에 질문일 수도 있고요.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주변을 보면 살아오면서 만나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상처를 스펙처럼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겉으로 늘어놓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아주 깊이 늘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상처들을 마치 상처가 큰 상처는 아니었던 듯이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들은 굉장히 각양각색인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그런 책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따르면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만들었던 그 고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처는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상처의 크기를 키워가야 하는 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의 연륜이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들을 동일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나 상처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저는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상처도 스펙이다, 스펙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지만 그 루신의 이 문장 어미 없는 자식이 되었다 해서 전적으로 불행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런 힘,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그 마지막 문장. 상처가 1000개의 길, 1000개의 고원을 향해 열려 있다는 고미숙 선생님의 맺은말이 눈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책은 고미숙 선생님이 동의보감이랑 또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이런 동의보감 관련한 동양의학과 관련한 3편의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이 책을 포함해서요. 그 시리즈 중에 이 책은 마지막에 나온 책이고 그리고 이 스타일이 신문에 연재하셨던 그 칼럼을 엮은 거여서 한 편 한 편이 매우 짧고 이 주제가 간략하지만 그 주제 메시지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토막 한 토막씩 그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읽기 괜찮은 책이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또 다른 한 편은 제목이 꿈은 병이다 예요. 병, 아픈 병 있잖아요. 꿈이 병이라니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몸과 교육 다루고 있는 챕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병이다. 청춘은 봄이다. 봄은 오행 가운데 목이다. 봄과 목은 성장의 기운. 그래서 교육을 의미한다. 하여 봄 이꼴 청춘 이꼴 공부는 하나다. 봄이 그러하듯 청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싱그럽다. 그런데 우리 시대 청춘들은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괴담이 떠돌 정도다. 대체 왜 아픈가?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안해서란다. 하지만 유사 이래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던가. 더 큰 문제는 그 처방이 주로 꿈이라는 사실이다.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등등. 사실 이것과 관련된 그 이제 공론화는 많이 또 시일이 넘어온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이 나온 지 또 연식이 된지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건 우주의 이치에 어긋난다. 막 언 땅을 뚫고 나온 새싹들에게 가을의 열매를 강요하는 격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꿈을 꾸라고 할 때 그 꿈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공이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인기, 아이돌 스타들, 아니면 재벌 2세들이 그 롤모델이다. 지혜의 전령사나 혹은 동물해방운동가, 걷기의 달인, 이런 등등을 꿈꾸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꿈꾸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다. 결국 꿈은 생명의 활동이 아니라 자본의 명령일 뿐이었던 거다. 나무에겐 꿈이 필요 없다. 열매를 맺는 순간 떨어지고 말 텐데 어떤 나무가 그걸 꿈꾸겠는가?
청춘 또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10대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당연하다. 아직 피부와 뼈와 근육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이 결정될 수 있겠는가. 이들에겐 10년, 20년 뒤의 미래보다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더 절실하다. 어제는 이것이 되고 싶다가 내일은 또 저것이 되고 싶다. 무엇이든 되고 싶음 그 자체가 곧 청춘이다. 하지만 꿈의 정치 경제학은 이 욕망의 다양한 흐름을 성공이라는 깔때기로 빨아들인다.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버린다. 친구도 스승도 자기 자신도 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괴롭고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괴롭다. 생리적으로 보면 둘 다 불면증의 원인이다. 실제로 우리 청춘들은 깊이 잠들지 못한다. 머리가 뜨겁기 때문이다. 그러면 각종 꿈에 시달리게 된다. 간기가 성하면 성내는 꿈을 꾸고, 폐기가 성하면 울부짖는 꿈을 꾸며, 심기가 성하면 잘 웃고 두려워하는 꿈을 꾸며 이런 식으로 꿈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은 동의보감에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한마디로 꿈은 병증이다.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들, 그것은 다 우리가 어떤 병적인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네요. 우리는 차갑게, 발바닥은 뜨겁게.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의학의 기본 명제다. 헌데 밤에도 여전히 머리가 뜨겁다면 그건 망상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전적으로 주입된 것이다. 성공과 소유에 대한 꿈을 놓치지 말라는 흑 주술들, 검은 악마의 주술들. 성공과 소유에 대한 꿈을 놓지 말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한테 기대되는 것, 기대되어져 왔던 것, 우리가 받아왔던 기대들이 다 이거였잖아요. 성공과 소유에 대한 꿈을 놓지 말라. 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쉬다 다시 할지언정 그 성공과 소유에 대한 꿈, 이쁘게 말하면 꿈이고 밉게 말하면 집착이죠. 그것에 대한 열망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런 악마의 주술들 이런 주술에 빠져있는 한 청춘은 시들어버린다. 꽃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거죠. 눈빛이 사그라들고 사지가 풀리고 혹은 폭력 충동에 시달리고 나무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다. 나무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다. 나무의 목표 열매 아니었던 건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다 보니 열매가 달렸을 뿐이다. 삶 또한 그렇다. 무엇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다 보니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뿐이다.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프레젠트. 바로 영화 쿵푸 팬더에 나오는 명대사다. 현재는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뜻이다. 생로병사의 전 과정이 선물이지만 청춘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앞서의 그 주술, 악마의 주술에서 벗어나라. 꿈을 가져야 한다는 혹은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주술에서 벗어나라. 네, 제가 말을 더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오늘을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주술에서 벗어나라. 꿈을 가져야 한다는, 혹은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는 꼭 청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대, 20대, 30대의 그 청춘에게만 해당하는 말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청춘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대의 새로운 청춘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프레젠트.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주술에서 벗어나라. 꿈을 가져야 한다는, 혹은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악마의 주술에서 벗어나라. 성공과 소유에 대한 꿈을 놓아버리고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고 나의 방식으로 잘 하루하루 오늘의 선물을 누리면서 잘 살다 보면 보람이 결실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과 편안한 그런 쉼이 있는 휴일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미셸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